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특히 이제 어려움 겪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우선 작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작년 말 정도에 특히 이제 올 예산을 세우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했던 것들,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제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올해 집행을 하셨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기존 예산에 대한 삭감이에요. 그래서 2009년 초에 같은 회에서 이제 설문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약 88% 정도가 작년 예산에서 올해 예산이 삭감됐다는 거예요. 특히 IT 운영 관련한 예산이겠죠. 그리고 한 12% 정도밖에 작년에 대비해서 증가됐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때 사실 IT에 있는 사람들로 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계속 올라가줘야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 수준이나 이런 거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세우고 그 방안에 맞춰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다 보면은 조금 서럽겠죠. 그런데 고객들, 특히 엔드 유저들 아니면 기업 내에서 바라봐주는 것들은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요즘 한 2007년도부터 특히 이제 차세대 시스템들을 구축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시면서 특히 우리가 그린 컴퓨팅 관련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져가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예전 시스템들을 계속 운영 유지 보수를 하다 보니까 특히 운영 비용 관련한 오펙스 쪽이 굉장히 기존 전체 IT 예산 중에 약 70% 이상을 또 차지하고 있고요. 또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투자됐던 여러 가지 IT 자산들에 대한 그 관리와 향후에 우리의 밥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의 어떤 신규 투자나 이런 신기술 개발이라던가 신기술 적용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문점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어떤 운영관리 비용, 특히 운영 비용에 대한 부분을 많이 줄이려고 해요. 어떻게? 그냥 인원을 줄여서는 당연히 가시적인 효과가 가장 크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던 여러 가지 레가시 시스템들이나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이용을 또는 운용을 하면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문제, 어떤 기술적인 인티그레이션 문제, 특히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어떤 데이터의 불일치성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특히 운영 시스템들에 대한 어떤 장애 부분을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겪으실 수도 있고 그런 걸 봐오셨겠죠.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어떤 트랜잭션을 거래 처리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들 어떤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왜냐하면 그동안 운영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하드웨어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오퍼레이터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에러들도 있겠지만은 거의 많은 부분들이 그 다른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떤 에러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특성상 동시 사용자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떤 워크로드 자체가 갑자기 급증하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이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러면 거의 대부분 시스템들 자체가 사이로형으로 우리가 개별 시스템들 특히 이제 확장성이나 아니면은 서버가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서버를 운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나 전화시피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서버 사이즈를 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러기엔 또 시스템이 너무 커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확장성 있는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그런데 또 IT 예산은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 차세대 시스템을 갖다가 이렇게 미루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시스템이 여의치 않게 장애가 났어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그 회사에 어떤 이런 재정적인 손실이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서 이제 조사를 했었을 때 지금 보시면 어떤 도수매업에 해당되는 어떤 이런 중개업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손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어떤 신용카드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판매업이라든가 이런 세일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거의 대부분 기업의 뭐 어떤 그 제품을 팔고 이런 거를 상거래를 하는 어떤 이런 뭐 B2B, B2C에 해당되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러면 이런 IT 시스템 자체가 이미 그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나 아니면 그 기업의 어떤 뭐 경쟁 상황에서의 어떤 그 치고 나아갈 수 있는 경쟁 우위의 어떤 이런 시스템들을 결국 도입을 하고 결국 비즈니스 자체가 결국 IT하고 연계되어 있는 얼라이먼트 되어 있는 부분으로 결국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정보 시스템 운영을 프로액티브하게 이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그 기업들 중에서 일부 한 11% 정도가 서비스 기반의 어떤 서비스 레벨 관리를 한다던가 또는 그 IT 자체가 기업의 핵심 부서 역할을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의 생존력 자체가 IT 시스템의 준비 상황 또는 운영 상황하고 결부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기업의 비즈니스 상황 자체가 이런 IT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결국엔 결부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 그런 IT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 결국 IT 운영관리 부서가 이제 떠안고서 이제 열심히 이제 기업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뭐 우리 뭐 회계부서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예산을 좀 삭감을 한다던가 그러면서도 엔드 유저들의 어떤 현업 사용자들이 계속 어떤 요구 사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스템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버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어떤 부서 단위의 시스템들이 도입됐다 하더라도 현재는 전사적인 시스템들이 대부분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던가 그리고 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던가 여러 가지 뭐 CRM이라던가 계속 어떤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IT의 도움을 빌어가지고 해당하는 시스템들을 도입을 하고 인티그레이션을 하고 있고 경영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기획부서에서 그런 정보 시스템들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관리해야 될 것도 굉장히 또 늘어나고 있죠. 근데 현업의 요구 사항들이 요즘에는 IT에 계시는 분들보다 전산실에 계시는 분들보다 실제 현업에서 요구하시는 특히 뭐 MBA다 아니면 다 여러 가지로 해서 특히 이제 어떤 경영자 과정을 받으시거나 그래서 다른 회사의 어떤 이런 상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익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산실에다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현업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IT 부서에서 계속 반영해 주기를 뭐 경영자들이 계속 푸시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잘 운영되었던 시스템들이 그런 요구사항들 받아들이고 또 여러 그 경쟁사회에서 특히 다른 경쟁사를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작업들, 추가 시스템들을 도입을 하면서 굉장히 시스템이 더 얽히고 설키고 복잡해져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위험 요소들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스템 내리고 뭐 개선 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들을 수정을 했는데 갑자기 월요일 새벽에 갑자기 일이 터진다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한 어떤 대비하에서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 몫은 결국 IT를 운영하시는, 개발하시는 그런 IT 부서의 몫이라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사실 시스템들이 도입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충분한 시스템을 우리가 시험 운영을 하면서 테스트를 다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겁을 드리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들은 다 미리 테스트를 하셔가지고 요즘에 이제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고치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어떤 SI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각 SI 회사들마다 QA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고객이 검수하시기 이전에 적어도 자기 회사, SI 회사의 어떤 그 얼굴 때문에라도 시스템을 그냥 오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재난복구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시스템, 정보 시스템이 어떤 다운타임이 생겼을 경우에 기업의 어떤 재정적 손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사업 연속성 관리를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해당하는 전산실 구축하실 때 당연히 뭐 어떤 서버 이중화, 디스크 이중화, 뭐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 이중화를 포함해서겠죠. 하시면서 또 어느 정도 굉장히 크리티컬한 어떤 업무를 하시고 계시는 경우에는 익사바이 7의 어떤 업무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DR 시스템도 구축을 많이 하세요. 요즘 공공 쪽도 마찬가지고 하이테크 산업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DR 시스템을 구축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을 또 투자를 하고 계세요. 또 심지어는 개발자들이나 아니면은 운영자들이 실수로 데이터를 갖다가 만약에 삭제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를 이제 추후에도 만약에 알고 나서 이제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되돌리는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 쓸 때는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한번 터질 때를 대비해서 보험성으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DR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우리가 원격지에다 디스크를 갖다가 이래서 복제를 했을 경우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또는 이제 어떤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가 만약에 리커버리를 하기 위해서 복제되는 걸 끊고 이제 오픈하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고 그래서 데이터를 리커버리를 하는데 1년에 몇 번 없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그 투자됐던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투자가 되고 상시적으로 잘 써먹으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솔루션들을 오라클이 또 데이터베이스 11G R2에다가 담아놓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11G R2의 개발 목표 자체는 IT 비용을 갖다가 줄이되 우리가 서비스 수준에 대한 향상을 포함하고 있자. 왜? IT 운영 비용 자체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효율화되고 가능한 이제 IT 운영소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계획 세우시는데. 그럴 경우에 이게 진짜 투자돼야 되는 어떤 이런 솔루션이냐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런 경영자나 이런 쪽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 11G R2가 개발이 되고요. 그래서 오전에도 이제 들으셨겠지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도입한다고 해서 하드웨어 비용이 5분의 1로 줄고 스토리지 비용이 그래서 20배로 줄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해요. 생산성에 의해서 2배를 향상되고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저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죠. 우선 제가 지난 6월달에 이제 저희 오라클 내부에서 이제 세미나를 했었고요. 그 이전부터는 이제 11G 베타나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하면서 이거는 어떤 이런 비즈니스의 어떤 연속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다 라고 해서 제가 한 5가지를 그전부터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트랙 맡으면서도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가지고 돌아가실 때 이 5가지에 대해서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뽑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라클 10G 그 G가 이제 그리드 컴퓨팅의 어떤 이런 핵심적인 기술의 이제 유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미 2007년에 11G R1이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6월달에. 그리고 만 2년이 지난 9월달에 2009년 9월달에 11G R2가 나왔고 그러면서 RA16 굉장히 만들었다. 해당하는 세미나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 그리드 컴퓨팅 굉장히 많이 들었다. 그런데 실제 기업에서 적용하다 보니까 오라클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중저가에 아니면 저가에 그런 조그만 서버를 갖다가 병렬화, 그리드화를 해가지고 우리 중요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이게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내놓은 제품이 있죠. 이제 오늘
마지막 세션에서 나올 엑사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RAC에 대한 어떤 결정체, 오라클의 어떤 자원 관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결정체예요. 오늘도 맨 마지막 시간에 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머신이라고 하는 엑사데이터 버전 2라고 하는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실 텐데요. 오라클에 있는 모든 기술의 유체가 이제 그쪽 데이터베이스 머신 2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항목을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사설을 많이 끌어놓는 이유가 뭐냐? 이미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만을 위한 리얼 어플리케이션 클러스터스를 이 11지 R2에서 소개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오라클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정보 시스템들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하시라고 감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되는가 좀 이따 보고요. 그 다음에 RH 원노드라고 하는 부분. 기존에 여러분들 시스템 클러스터 해가지고 시스템들을 많이 구성하셨어요. 왜? 시스템 H 형태로. 왜? 오라클 RH는 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우리 시스템은 RH를 쓸 만큼 그런 가용성을 가질 필요도 없다. 하지만 혹시 모를 대비를 위해서 서버가 장애날 걸 대비해서 시스템 H를 구성을 하셨어요. 클러스터 소프트웨어 구입하셔가지고. 근데 오라클이 이미 hen지 R2부터 오라클 CRS라고 하는 클러스터 웨어라고 하는 부분을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 포함을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아파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을 올리실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H 형태로. 근데 단점이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특히 어떤 잡이라든가 데몬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와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서버에다가 올려놓으시고 그 밑단을 오라클 이제 클러스터 웨어로 올려놓으신다고 한다면 디스크가 장애 있을 때는 오라클 디스크를 절차해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페일오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고객들은 여러 가지 나스나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대체해서 쓰셨겠죠. 그런데 오라클이 이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를 내면서 우선은 현재 리눅스 제품에다 먼저 오라클에서 내는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오라클 ASM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출시를 하죠. 그러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의 어떤 가용성을 위해서 HA로 구성하셨던 부분을 그냥 오라클의 RAC 원노드라고 하는 걸로 미리 소프트웨어에 RAC 기능이 올라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혹시나 어떤 서비스 다운타임을 최소한으로 하고 또는 롤링 패치를 해가지고 서비스 다운타임 없이 시스템을 우리가 페일오버를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RAC 원노드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전에도 이제 ASM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고객분들 많이 그러시죠. ASM 엔지니어도 싫어하더라. 또 하나 ASM을 하려면 특히 DBA가 스토리지 관리나 이런 부분도 다 하셔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 2005년 정도부터 이제 ASM을 이제 지원했던 엔지니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고객들의 어떤 어려운 사항, 또 제가 이제 기술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 11지 R2 나오면서 그런 ASM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많은 부분이 있다는 시스템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리눅스 시스템에서 오라클 ASM을 한번 써보셨다고 한다면 아마 ASM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디스크가 추가되면 그냥 커널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ASM이라고 하는 건 오라클 SQL 플러스나 이런 커맨드를 해가지고 어떤 디스크도 애드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줄였죠. 그래서 DBA 분들한테 좀 더 수월한 스토리지 관리를 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같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거는 이제 많이 세미나에서 들으셨죠. 그런데 11지 RT에서는 좀 더 어떤 데이터 복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자동화된,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갔다가 DR을 만약에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특정 데이터베이스 블락을 만약에 운영 시스템된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에 장애가 생겼어요. 그랬을 경우에 저쪽 세컨더리에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탠바이 DB 쪽에서 해당하는 블럭을 갖다가 떼기오는, 그래서 리커버리 하는, 그건 여러분들이 모르게 다만 이제 얼려보게 되겠죠. 그런 게 이제 운영을 한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 특히 이제 금붕 같은 경우에는 메인프레임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이트.
특히 이제 경쟁사의 그런 메인프레임 쪽 관련한 그런 DB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온라인 업그레이드, 특히 어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라클 11 RT에도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뭐 간단한 것들은 뭐 제가 쭉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그리드의 진화라고 하는 측면으로 제가 이제 슬라이드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오라클 텐지 부분을 쓰신다면 RAC를 이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핵심 뭐 업무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RAC로 다 구축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1997년도에 이제 오라클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는 저는 OPS라고 하는 RAC 이전 버전을 제가 또 담당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병원 사이트를 담당했죠. 그러면서 사실 RAC와 OPS는 굉장히 또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 또 어려움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분들께서는 이미 99 RAC나 이런 걸 쓰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좋아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 관리가 복잡하다.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오라클이 데이터베이스만을 위해서 RAC를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쉐어드 인프라스트럭처, 나아가서는 스탠더라이즈드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한 데이터 센터까지 넘보는 그런 오라클로 이제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품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운영하시는 결국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셔가지고 정보 시스템을 견고하게 갖추신다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 겁니다.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표준화하시는 이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RAC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 구조 자체는 이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가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 그리드, 흔히 이제 오라클 텐지 RAC 아니면 11G R1의 RAC까지는 거의 대부분 어떤 그 오라클이 오늘 이제 그 모토가 컨솔리데이션, 그다음에 컴프레션, 컨트롤이죠. 첫 번째가 컨솔리데이션인데 많은 고객들이 이제 어떤 정보 시스템, 특히 뭐 스토리지나 서버들은 이제 컨솔리데이션을 많이 하셨어요. 데이터베이스 쪽도 이제 많이 하시긴 하시지만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왜? 그 부분을 컨솔리데이션을 안 하고 우리가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솔루션들을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여러 개로 갈기갈기 복제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이버 형태의 어떤 RAC 구축밖에 못하셨다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스토리지, 특히 데이터베이스 컨솔리데이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어떤 뭐 스토리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라클 ASM 자체는 적어도 특정 뭐 하드웨어 벤더의 스토리지나 이런 부분에 종속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스토리지도 상관없어요. 거의 대부분 이제 벤더에서 제공하는, 벤더에서 서치되어 있는 그런 스토리지에서는 다 ASM이 다 동작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걸 깨자는 거죠. 오라클의 ASM으로 구축되어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인 경우에 특히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 우리가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서버 또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근간, 그것도 마찬가지 클러스터링이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거를 같이 묶으실 수도 있고 뭐 멀티 클러스터로 구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오라클이 어떤 얘기가 이제 그 용어가 나오냐면은 서버 풀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아마 작년 11월 달에 저쪽 그 정보통합정산센터에서 자원풀 통합관리 관련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올 상반기에 거의 대부분 그 공공 예산의 대부분을 다 투입을 했어요. 그거의 가장 첫 번째 모토가 뭡니까? 자원 통합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그 자원 통합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 뭐냐면은 자원 풀, 서버 풀을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이제 스토리지 풀, 뭐 네트워크 풀,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버 풀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오라클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가 서버 풀이라고 하는 걸로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예전에 그 오라클 쪽 관련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만약에 구축을 하시게 되면 DBC로 하시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만약 생성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RAC인 경우에. 그러면 예를 들어 2노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 만약에 RAC로 구축을 하신다고 한다면 특히
뭐 3노드 이상이 더 효과적이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뭐 배치성이나 OLTP 경로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갖다가 여러 개를 올렸다고 했다면 그 부분에 어떤 단점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해놨다면 단지 우리가 사용자의 어떤 그 리퀘스트에 응답만 받아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인스턴스에 뭐 인스턴스하고 별개의 차이가 아니더라. 오라클의 뭐 TAF나 뭐 이런 거 기능 안 쓰는데 굳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왜 필요하냐. 그런데 이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의 서버 풀은 자원을 제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넘어가게 되면 뭐 인스턴스 페이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실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했던 부분을 이제 서버 프리라고 하는 걸로 실제 하드웨어를 갖다가 같이 다 관리를 해요. 하드웨어 리소스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티노드로 이런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을 하시면 하실수록 여러분들이 자원 풀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갖다가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럼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데 서비스 품질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느냐.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구성을 하고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특히 서비스 레벨을 우리가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SQL 리스폰스 타임을 지정을 해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서버 퍼포먼스 매트릭을 갖다가 설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하는 서버 풀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 SQL 응답 시간이 예를 들어서 0.5초다. 그런데 우리가 정의해놓은 매트릭 자체는 0.1초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서버 풀에, 프리 풀에 있는 그런 서버, 가용 서버가 있느냐? 있다면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버 풀에 이제 건네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매트릭들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이 특히 세일즈라고 하는 게 현재 어떤 부하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하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HR 서비스가 현재 굳이 서버 2대로 서비스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해당하는 HR 서비스의 서버 풀에서 이쪽 세일즈 서비스의 서버 풀로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이전하는 그런 이제 폴리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이 자원이 충분할 때는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따라서 특히 어떤 퍼포먼스 매저먼트에 대한 그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놓은 SLO에 따라서 그 목표가 유지되게끔 하고요.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비스의 중요도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자원이 충분할 때는 성능에 대한 매트릭을 가져가고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서비스의 중요도, 프라이어티를 우리가 우선으로 해서 서버 풀을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퀄리티 오브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우리 정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과 시간에 아니면 우리가 배치성을 돌리고 특히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죠. 그러면 그때마다의 우리가 미리 엔터프라이즈 매니저에 등록해놓은 그런 그 성능 정책 툴에 따라서 서버 풀 정책에 따라서 이런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어떤 서비스에 장애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런 장애가 자동적으로 보고가 될 그런 거고요. RH 완성은 아까 좀 초반에 설명을 좀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부적으로 RH 기술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RH 원로드는 싱글 인스턴스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 HA만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리스너 이런 것들을 갖다가 페이로브하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절차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게 더 빨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다운타임조차도 없애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서버를 굉장히 큰 빅 SMP 머신을 가지면서 특히 아마 이런 시스템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서버 큰 거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올리셔가지고 서비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다가 어떤 작업을 돌렸는데 기계 자체가 허덕거리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예요. 왜? 분명히 오라클에 CPU 카운트라고 하는 건 분명히 적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제한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대로 이 자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저비용으로 따보다 보니까 다음에는 이제 뭐를 보시면은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여러 개의 이제 버추얼 머신을 갖다 띄워요. 그래서 가능한 그런 서비스들이 좀 더 독립적이게, 좀 더 이제 비용이 좀 있으신 분들은 큰 서버에 이제 서버 파티셔닝은 시크 파티셔닝이나 노이즈 파티셔닝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컨테이너 같은 걸로 구성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큰 서버를 갖다 잘게 쪼개서 쓰고 계세요. 그런데 그 자체도 어느 한쪽에 만약에 서비스가 좀 더 커지는 경우에는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겠지만은 그 자원 자체를 갖다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제가 RAC 원노드에 대해서 설명은 드리지만은 우선 이제 이런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그렇게 서비스가 만약에 한쪽에서 떠있던 거를 갖다가 좀 더 큰 서버에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큰 서버를 여러 개 쪼개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을 굳이 그런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없이 그냥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를 놓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그마한 그런 업무에 그런 서버들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을 올려놓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상화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시스템의 패치라던가 아니면 좀 더 큰 서버로 갖다가 이전을 하려 경우에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같은 기능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RAC 완성되어 있는 오모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서버 쪽으로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의 다른 크로스 노드로 갖다가 이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페일오버 같은 경우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한다 하더라도 트랜지션 자체를 갖다가 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서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가 그런 부분을 오라클은 그 트랜지션까지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죠. RAC 완료자에서는 만약에 오모션으로 갖다 넘기는 경우에는 신규 트랜지션이 세션이 안 맺어지고요. 그 트랜지션이 종료되면 이제 계속 왓스나 이런 데서 새로운 리퀘스트가 올 때는 새로운 인스턴스 띄운 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RAC하고 틀린 부분은 뭐냐면은 RA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RAC 노드 사이에서 우리가 패러렐 콜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양쪽을 다. 근데 RAC 완노드에서는 특정 세션에서는 한 부분만 쓰는 거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이 끝나면 이제 나머지 이 싱글 인스턴스의 데이터베이스에서만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RAC하고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줄었을 경우 기본적으로 오라클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가 서비스 자체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등록이기 때문에 RAC처럼 서비스가 많이 줄었을 경우에 거기서 리스너나 VIP나 이런 것들이 넘어가는 것처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이미 떠있는 쪽에서 서비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아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여러 이제 자원 관리를 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오라클 11j R2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인스턴스 케이징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해당하는 서버에 CPU가 만약에 32개다. 특정 데이터베이스 서버 인스턴스가 그래서 CPU 4개가 필요하고 어떤 거 4개 필요하고 어떤 거 16개, 어떤 거 8개 이렇게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오라클이 제대로 된 자원관리 기능을 갖다가 제공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용어가 나와요. 우리가 PC에 있는 CPU를 갖다가 오버클럭해서 쓰는 것처럼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CPU는 32개이긴 하지만 각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있는 CPU 카운트라고 하는 걸 갖다가 총 합계 자체를 갖다가 좀 더 키울 수가 있어요. 왜? 해당하는 서비스가 중첩돼가지고 동시에 그런 자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경우예요. 다만 언제든지 그거는 CPU를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오버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 기능을 쓰고요. 그 다음에 파티셔닝이라고 하는 것은 CPU 개수에 맞춰서 이 CPU 카운트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능이 제대로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11j R2를 갖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스윙 벤치나 이런 부분을 하셔가지고 한번 이 인스턴스 케이징을 갖다 테스트 해보십시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들이 아마 얼추 맞을 겁니다. 그래서 CPU 4개의 어떤 일서버에다가 이 인스턴스 페이징에다가 CPU 카운트를 2로 했을 때 이제 부하를 좀 합쳤을 때 이 CPU 유틸라이제이션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힌트를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버에서 프로비저닝을 만약에 하셨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좀 더 많은 CPU를 줬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결국에는 전체 CPU의 실제적인 물리 CPU의 그 자원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양쪽에서 부하를 같이 줬을 경우에는 결국엔 합산해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ASM은 아마 다른 얘기보다도 ASM의 기본적인 얘기 이외에 ASM 구성하실 때 아마 여러분께서 그동안은 11자 알바까지는 보팅하고 OCR 디스크 쪽 관련해서는 다른 이런 로우 디바이스나 아니면 파일 시스템, 크로스 파일 시스템도 빼셔야 됐어요. 근데 11자 R2에서는 오라클이 만들어놓은 ASM 디스크 쪽에다 보팅하고 OCR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올린 그 ASM 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서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서버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목적의 어떤 표준화된 클러스터 환경,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오라클 솔루션을 도입을 한다면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뭐 바이너리라든가 파일이라든가 어카이브 로그파일, 예전에 어카이브 로그파일을 갖다가 ASM 구축하시거나 특히 이제 10G 이상 쓰실 때 플래시 리커버리 에리어를 쓰고 싶어요. 플래시백 기능을 쓰고 싶어서. 근데 저게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FRA라고 올려놓을 수 있는 그 영역 자체가 ASM이나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밖에 안 됐어요. 로드 디바이스는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을 오라클이 제공하는 ASM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현재는 리눅스 버전에 현재 나와 있고요. 유닉스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11자 R2의 패치셋 1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용 가능하실 겁니다. 데이터 가드는 이미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려고 그러고요. 특히 이제 액티브 데이터 가드 11자 R1부터 이제 적용됐던 거죠. 이 디알로 구축했던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눌리고 싶지 않다. 예전에 오라클이 얘기하는 백업만을 받기 위해서 또는 여기서 리드온리로 오픈해가지고 배치성으로 어떤 특정 시점에 배치 작업을 해서 결산을 하시겠다. 그때만 오픈하셨는데 11자 R1 이상에서는 상시 운영이 가능합니다. 리드온리로 오픈했다 하더라도 해당하는 로그가 계속 적용이 돼요.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를 계속 운영대에 있는 운영 시스템들의 데이터를 계속 받아보실 수가 있죠. 이 내용은 나중에 그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자 R2에서 더 좋아진 부분들은 예전에 배치 작업을 이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에서 돌리게 되면 어카이브 로그나 아니면은 특히 우리가 동기화를 하게 될 경우에 굉장히 저쪽 리모트 쪽으로 넘겨야 될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라클 11자 R1에 있는 어드밴스드 컴프레션 기능을 이용해서 압축도 하고 또 하나 이렇게 패러렐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해당하는 운영 시스템의 온라인 리드로그에 적용하면서 동시에 원격시에 있던 스탠바이 로그에다가도 이제 계속 쌓아놓는. 그래서 예전에 시리얼 작업을 했다면 지금 이제 패러렐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빨리 이 데이터가 좀 더 빨리 시스템으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장표를 좀 더 키웠는데 제가 시간이 허락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 장표 하나로 넣어드렸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에디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크로스 에디션 트리거 이런 거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버전, 특히 PLSQL 쪽 관련되어 있는 패키지나 펑션 이런 것들이 버전이 틀린 상태로 여러분들이 세션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하셨다가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는, 특히 어플리케이션,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측면, 비즈니스 가용성을 갖다가 우리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 쪽까지도.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끝나고 이제 지금 시간은 다 됐고요. 다음 세션에 이어지는 우리가 이 오라클에서 얘기하는 맥시멈 어베일러빌리티 아키텍처라고 하는 NA 구조를 아까 제가 설명드린 5가지 항목을 여러분들이 같이 염두해 주시고 다음 세션을 들으시면 훨씬 더 귀중한 시간을 더 소중히 쓰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원래 퀴즈가 준비를 했었는데 뭔가 안 됐나 봐요. 아무튼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